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적합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투자의 고수이실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정의에 적합한 투자 대상은 배당주라고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입니다.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월급 외에 한 달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월 100만 원이라도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잘 벌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투자 또는 좋은 돈 모으기에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는 결국 배당주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배당주 투자? 이 영상 꺼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때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라든지 선입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투자,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에게만 해야 하는 그런 투자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절대 배당주 투자부터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느낌 그대로 뭔가 배당주 투자로는 내가 단기간에 큰 부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배당주 투자에 접근하기 전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열심히 돈 모으게 해야겠다, 효율적으로 내 돈을 잘 모아서 큰 부를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한 이후에 매일 새벽 2시까지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퀀트 투자, 재무제표 분석, 아니면 전통적인 가치투자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리딩먼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사실 좋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했던 기간이 꽤 깁니다. 한 2, 3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절제해 가면서 투자 공부에 이렇게 몰입을 했는데, 그 성과가 한 2년, 3년 동안에 한 0.3% 정도 나왔던 거예요. 이 순간에 되게 현타가 오죠. 내가 새벽 2시까지 나 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투자 공부에 매진을 했는데 이 성과가 고작 차라리 예금을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타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쉬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독서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인데요.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전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읽어보셨나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이미 읽었었던 책인데, 근데 그때 투자에 대해서 현타가 온 이후에 다시 읽어보니까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의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내 수입을 당장 늘려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동차랑 이렇게 유형자산 아니면은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런 자산의 구분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수입을 늘려주는 것, 그것을 자산의 정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채는 나의 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자산과 부채를 갖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산을 계속 늘리면은 앞에서 그 자산의 정의가 나의 수입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면은 수입이, 내가 월급에서 수입이 점점 더 불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지출을 늘리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출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넘어서는 잉여 현금으로 또 다른 자산을 매수를 해서
그러면은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지라고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 바로 배당주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배당주는 내가 그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관리 같은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로 몇 주 후 또는 한 달 후에 배당금으로 꽂히게 되니까 바로 내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자산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나의 수입을 늘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내가 지금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언제 수익화가 될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내가 손실을 보면 팔아버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자산의 정의에 적합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투자의 고수이실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정의에 적합한 투자 대상은 배당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배당주 투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 이걸 한번 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천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배당주 투자를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법들이 있는데 그중 배당주를 권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공부를 한다. 특히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투자 공부법 자체가 대부분이 전업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업 투자자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투자에 내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좋은 양질의 리서치 자료를 읽고 시황을 보고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일이니까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부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 직장인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이미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거기에 이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 이상씩도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자료를 보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그 투자법 자체가 너무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콘텐츠에서 어떤 투자 정보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약간 우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 투자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 투자야말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현재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장래에 벌어들일 그런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여버리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여러 매체나 여러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고민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싶어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주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투자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이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그 주식을 매수를 한다? 이거는 아주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뭐 여러 콘텐츠 등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내가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예로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최근 예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세무사분께서 엔비디아 주식 살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 자체가 엔비디아의 주식의 주가가 꼭지 세무사님마저도,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성장주 또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는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미래의 전망을 보고선 투자를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실적이 예상보다 살짝이라도 적게 나오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앞에서 배당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치주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이 현재 그 가격에 많이 녹아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이익에 지금의 이제 가치가 좀 더 녹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래의 기대가 현재 많이 녹아있지도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돈을 안전하게 잘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리고 오래전부터 돈을 벌어왔느냐 안 벌어왔느냐, 이러한 차이만 놓고 본더라도 일반적으로 투자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배당주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래도 배당주 좋은 거 알겠고 가치주 이런 상으로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예로 작년 11월에 제가 찍은 콘텐츠에서도 제가 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코카콜라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작년 10월, 11월 이때는 코카콜라에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 사람들의 관심은 더 많죠.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코카콜라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매수를 한 그 시점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장주로서 접근하기 쉬웠던 테슬라를 매수를 했다면 어떠한 성과의 차이가 있었을까? 제 스스로가 갑자기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 11월에 코카콜라를 샀다면은 56.44달러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71.05달러.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배당금을 1.915달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배당 수익률은 3.39%.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 배당금과 주가 성과를 합친 수익률은 25.9%였습니다. 한 1년 만에 25.9%의 수익률이었어요.
이게 결코 낮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5.66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245.3달러. 그러니까 19.2%의 수익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과가 상대적으로 안 나온 성장주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테슬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최근에 전망이 다시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에 견주어도 결코 코카콜라의 성과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 주가 성과, 그 1년 동안의 주가 성과의 그래프를 보면은 코카콜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양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투자 타이밍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변동성이 아주 컸어요. 물론 1년 단위로 보면은 20%다 올랐죠. 하지만 그 중간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시간에 있어서 제약도 많고 또 우리가 투자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업도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배당주 투자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당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종목 선택의 기준과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배당주 투자를 접근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배당주를 매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금투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장 안 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철저하게 배당주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국내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더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내 주식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 배당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분들께서는 금융 또는 보험, 지주사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오래전부터 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한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만약에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은행, 보험, 지주사 이러한 종목으로 치우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래의 성장성이 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지금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노리는 투자를 함께 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내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은 특정 업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들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시세 차익에 의한 수익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이 여러 섹터에 그리고 특히 성장 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보기술 섹터, 순환소비재 섹터 이런 섹터에도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들이 아주 여러 개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배당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함께 하기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썸네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초보 투자자 이제 좀 뭔가 내가 안정적인 예적금에서 벗어나서 조금 그래도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왕이면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런데 이런 분들께는 처음부터 개별주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똑같이 어려울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초보 이제 태권도장에 흰티 메고 들어갔는데 검은 띠인 사람하고 대련을 붙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ETF 그러니까 개별주 투자가 아니라 여러 종목을 펀드의 개념으로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리고요.
그렇다면은 ETF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적어도 S&P 500만큼의 성과가 난,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과 성과를 달성을 한 그런 ETF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이왕이면 배당금이 해마다 성장을 해서 내가 보유를 할 맛이 나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오랫동안 하니까 배당금이 늘어나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장기 투자를 하기에 적합해 보이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장기 성과도 꽤 괜찮고, 그리고 배당금의 성장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게 뭔데? 라는 내용까지 더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위기 상황, 그리고 장기 성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당주로서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두 개 정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CHD라는 ETF가 있고요. 그냥 미국 증권 계좌 개설을 하시면은 SCHD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OBL, 노블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장기 투자를 했을 때의 성과가 S&P 500 못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에 안정적인 성과를 냈던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안정적인 성과라는 것의 그 정의는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오를 때도 있고 크게 하락을 할 때도 이럴 때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큰 차례 주가 하락기 또는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떠올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과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많이 꺾였던 그 급격한 금리 인상기,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S&P 500, 그러니까 시장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ETF가 얼마나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S&P 500은 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그러니까 CHD라는 이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거든요. CHD는 24.7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NOBL, 노블, 이거는 배당 귀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거든요. 이 ETF는 21.9%.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37% 하락을 할 때 10% 이상 더 방어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기, 이때는 S&P 500 같은 경우는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CHD는 3.16%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당 귀족, 그러니까 NOB의 노블 같은 경우에는 6.51% 하락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제일 주식 투자를 하기 꺼려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기가 이런 하락기를 맞이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런 S&P 500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더 방어를 잘한 그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내가 꾸준히 모아가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하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해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뭔가 성취감 같은 거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의 연평균의 배당 성장률, 그러니까 배당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그 비율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의 평균이 10%가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보유를 하고만 있었는데 10년의 뚜껑을 여니까 배당금이 2배 넘게 되어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배당 성장주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배당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 성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신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이 주식은 팔려고 해도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알아서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오고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누가 뜯어 말려도 팔고 싶은 주식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계속 갖고 싶은 주식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사면은 언제 팔까? 이거를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금도 해마다 늘려주고 또 주가 성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경험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좀 더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종목 선택의 기준과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개 ETF를 한 70만 원 정도씩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30만 원은 뭐냐? 아무리 배당 ETF 장기간에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시장이 언제 경기 침체가 오고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급변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비를 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그런데 제가 일부의 앞부분에서 성장주 투자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녹아있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투자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0만 원씩 매달 이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때 내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하락기가 온다든가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그럴 때는 이런 배당주 또는 가치주 이런 애들보다 성장주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내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잘 지켜서 불려나가야 하는 자산의 비중을 더 많이 갖고 계시다가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를 하기 쉬운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가 실제로 배당 ETF 또는 배당주 투자를 해보니까 역시 나한테는 배당주 투자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이 되게 즐겁더라고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현금으로 또는 배당주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 생활하고 돈 하면은 저도 여러 가지 저의 그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저도 처음 직장을 월급을 1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니니까 예나 지금이나 150만 원이라는 돈은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뭔가 경제적 자유는 더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소득을 많이 높여야겠구나. 그래서 회사를 좀 좋은 데로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이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정도면은 그래도 연봉 수준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많은 걱정이 해소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신용카드 씀씀이가 좀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남는 돈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더라. 그래서 역시 직장인들은 항상 돈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체감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그래도 승진 잘해서 팀장님, 부장님, 본부장님 이런 직급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더 여유롭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걱정이 어김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분들도 이사 걱정, 전세금 마련, 그리고 자녀 교육비,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불과 몇 년 앞서서 입사를 한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지 우리도 과연 그분들처럼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 시작과 동시에 많은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고민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회사를 왜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왜 다니고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정 지출 때문에 내가 회사를 계속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생활은 유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정 지출은 일반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서 그게 점점 더 큰 숙제로 다가오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고 내가 그런 현금 흐름을 쫓아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는, 저는 여기서 회사 생활이 나쁘다, 좋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가 뭔가 빚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다녀야 하는 쪽으로 내 스스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큰 고민이었어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좀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만약에 회사 생활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쓰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분들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현금 흐름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의 가치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설령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마통 뚫어가고 5천만 원을 딱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큰일 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일정 수준이 있어서 내가 더 큰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더 소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손실이 큰 상태라고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은 심리적으로 그래도 안정감 있게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좀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니까 부동산 연끌을 해서 내가 어떠한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원리금 대출이 매달 따박따박 이제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정 수준 현금 흐름이 월급 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노동소득 외에 다른 어떠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나의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나에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들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저도 이 과정들을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어떠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그러한 분들 다 일정한 그분들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접근을 하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좀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살 빼기, 다이어트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특히 제 친구 중에 1년 내내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오늘 크로스핏 끊었어. 갑자기 운동도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크로스핏 끊었어 라고 하면서 막 비싼 돈 내고서 운동을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저 처음부터 저렇게 해서 분명 실증이 먼저 날 텐데 라는 걱정을 하지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상대로 금방 나가 떨어지기가 쉽고 또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 미라클 모닝 또는 독서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아침 6시에 맨날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꼭 읽겠어 라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뜨끔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각오와 마음을 먹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보통 어떠한 분야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큰 목표로 한꺼번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나 오늘 저녁부터 반 공기씩 덜 먹을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침부터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독서를 많이 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그냥 자기 전에 책 한두 페이지라도 보고 자려고, 이렇게 작은 계획부터 실행을 해 나가고 결국에는 꾸준한 그 실천의 결과로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을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러면은 보통 어떠한 현금 흐름, 추가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많이 떠올리시는 것들, 그리고 많이 접근하는 것들이 인스타그램 공유 또는 스마트 스토어, 또 뭐 블로그 키우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업들이 절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많은 분들께서 시도를 해보시지만 또 하다가 역시 어려워, 성과가 잘 안 나네 하고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시도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먼저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의 소득이 있거나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을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소득부터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로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발생하는 소득을 잘 관리를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가장 적합한 투자, 이건 바로 배당주 투자가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배당주 투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배당주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투자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를 그 도구로서 그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특히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과 주식 투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더라. 부동산 투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은 뭔가 내가 지금 올해 어떠한 부동산을 사서 6개월 안에 팔아갖고 수익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대상도 덜어 있긴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 장기간 우상해온 그 부동산의 역사를 보고, 지금 내가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사용해온 것이 부동산의, 특히 서울 아파트의 역사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 해봐야지, 그리고 지금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타자마자 목표가가 얼마 딱 정해놓고 언제 팔지 사면서 동시에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전혀 다르더라. 내가 장기간 우사양하는 것을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특히 단기 투자로서 좀 뭔가 소액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간 우사양하는 그런 종목들을 놓치고 단기간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너무 쉽게 뛰어드는 것은 아닐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인식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기가 쉬우신 게, 부동산 투자는 아무래도 목돈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적어도 요즘에는 5천만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렇게 많이 대립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투자 시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장기 우상향이라고 전제를 할지라도 단기간에 뭐 몇 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움직임이 한 번의 투자의 그 성과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나 스스로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주가가 좀 더 떨어져. 그럼 좀 더 살 수가 있고, 더 떨어져 좀 더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작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너무 좋은데 그 용도와 쓰임이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만드는 그 투자,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발생시키기가 용이한 부분, 뭐 전세금이라든지 대출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데 좀 더 적합한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는 뭐 취득세도 비싸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 측면을 만드는 데서는 덜 적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일부에서 배당 ETF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절세 계좌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세금을 줄이면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 좋지만 시세 차익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고 배당주 투자는 현금 흐름을 세금을 줄이면서 발생시키는데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배당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최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월 300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좀만 드리자면은 저도 은퇴를 좀 뭔가 남들보다 좀 조기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기준이 월 3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안 다닌다고 해서 마냥 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도 열심히 사는 거 좋아하고 어떤 일에서 성과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할까? 그런데 그게 물론 현금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많은 현금 흐름을 처음부터 달성하기에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시간을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 얼마일까를 생각한 것이 월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월 300만 원을 내가 일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원래 회사 다니던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은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기준이 월 3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과정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어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각오가 서셨다면은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재테크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면은 최대한 아껴서 투자 금액을 많이 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확보한 자금으로 배당 ETF를 매수를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배당 ETF는 미국 배당 ETF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배당 ETF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ETF와 다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금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의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배당금을 우리가 따박따박 받게 될 텐데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어찌됐건 배당금을 받거나 시세 차익이 발생하거나 다 이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우리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실 많이 보는데 해도 즐겁게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조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배당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다면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절세 계좌라는 것은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RP 계좌, 이 세 개의 계좌를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연말에 이 연금저축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은 그것이 세액공제가 되어서 바로 1월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넣는데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가 환급을 받아서 돈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일정 수준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절세 계좌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당 ETF를 꾸준하게 모아 가시다 보면은 뭔가 내가 배당 ETF를 매수하는 그 수량만큼 내가 얻게 되는 배당금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달라서 그거를 체감하는 그 속도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배당 ETF를 매수를 해서 배당금으로 꽂히는 그 경험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쌓아 나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내가 아끼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게 나의 수입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을 늘린다면은 이 아끼는 그 경험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매수하는 만큼 내가 매달 꽂히게 되는 수입이 늘어나네? 그러면 많이 매수하면은 내가 더 빠르게 조기 은퇴 또는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에 가까워질 수 있겠네라는 계산이 스스로가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부업을 하셔도 좋고 다른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니면은 오히려 회사 생활을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원동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원동력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조기 은퇴를 이뤄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한다면 S&P 500과 JPI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너무나도 답이 명쾌합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특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투자 자산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몇 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과 측면에서만 보면은 제피보다는 S&P 500이, 특히 장기 투자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신다고 할 때 더욱이 더 S&P 500을 추천할 만하다.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왜냐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약간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제 앞에 계신 여성분께서 주식창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모르게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주식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종목을 많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는? 근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40%, 물론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어떤 채팅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주식창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팅방 제목을 보니까 오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 리딩방에 가입을 하셔서 리딩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수익은 왜 이럴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강연이 있어서 바빠서 그분한테 뭔가 말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거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사라는 사람한테 리딩을 받고서 도사라는 분에게 리딩비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도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럴 바에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S&P 500이라도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보편적인 투자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성과가 S&P 500이 그만큼 뛰어날 가능성이 다른 자산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500을 한편으로는 무지 적립식 투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매달 꾸준하게 모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이 접근 방법은 좋은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무지성 투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겠어, 장기 성과를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서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외치시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은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우시더라도 이거를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근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얼마 전까지 화두가 되었던 경제 위기론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두 번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정부 부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저축률이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다소 증가를 하면서 3회 법칙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과 올해 서로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리고 정상화, 이게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조금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많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하는 요인들이 벌써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도 이러한 경기 침체 위기론 같은 것들이 이따금씩 들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S&P 500도 내 성과를 보니까 꽤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무지성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모으시려는 계획은 세우시지만,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지는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1년 동안에 S&P 500도 20% 가까이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S&P 500을 투자를 하면서도 꽤 불안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불안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단순하게 과거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 그 기준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높은 성과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는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특히 내가 좀 뭔가 그런 변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정성에 대한 지표도 같이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피 같은 경우에는 S&P 500보다 2022년도, 그러니까 S&P 500이 20%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 한 3에서 4% 하락에 그쳤거든요. 배당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 제피라는 상품이 만들어진 그 컨셉 자체가 배당금과 주가 수익률을 좀 일정하게 만들자는 것이 이 제피의 투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하락기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피 같은 상품은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높여서 배당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더 많은 배당금으로 커버를 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투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막 오를 때에는 상대적으로 500이 그래서 더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만 놓고 보면은 S&P 500이 더 우수한 것은 맞다. 그런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피가 좀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감수하는 위험 대비 성과가 좋은 상품은 무엇이냐. 우리가 안정성만 따질 거면 차라리 예적금을 하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소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 것이 더 큰가에 대한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절대적인 성과는 S&P 500이 더 높지만 제피가 그런 감소하는 위험 대비 성과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S&P 500이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배당금도 확보하면서 뭔가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피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돈을 투자할 때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것도 일단은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을 빼놓고,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아무리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한들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팩트 그 자체는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성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보통 거치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를 비교한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래프는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한 그 성과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한 성과를 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플러스라는 거고요.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반대로 크게 마이너스 하락을 했다는 것은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딱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율적으로는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면적이 더 길다는 것은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우수했던 최근의 사례입니다. 근데 그 두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첫 번째 사례는 닷컴버블 껴서 그 2000년도쯤에 닷컴버블이 껴서 많은 종목에 거품이 끼고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와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S&P 500을 비롯한 많은 주식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는 정액 적립식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의 성과가 더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은, 시장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더 좋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아무 시점에서나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치식으로 일시에 목돈을 넣었을 때 더 우수한 성과를 냈던 경우들이 많았다. 그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됐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의 사례, 특히 적립식의 성과가 더 좋았던 사례를 보면은 위기가 발생해갖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는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감수를 해야 될지는 그 누구도 정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나는 지금 주식시장이 뭔가 불안해. 그리고 나는 투자를 하면서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액 적립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더 맞겠고요. 반대로 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더 과거의 데이터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나는 이 돈을 정말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치식으로 일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P 500과 JEPI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앞에서는 제가 어떤 그래프, 데이터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량적인 내용 빼고 정성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던 S&P 500 장기 투자 다 좋은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위험한 시점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S&P 500을 장기 투자를 하거나 꾸준히 모아가실 때 어떠한 순간이 꼭 오게 되어 있냐면요, 나의 수익률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 나는 S&P 500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 그리고 적립식으로 20%, 30% 수익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게 분명 맞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2차 전지 매수해갖고 단기간에 5천만 원 벌었다더라, 엔비디아로 누군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와 비슷한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사례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저도 왔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험을 하시고 저한테 그때 광화문금융론님께서 그 시점을 중요하다, 그때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참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한번 갔다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교육 비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내가 경험을 이미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해봐야지 그거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배당주, 좋은 배당이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간 우상향한다는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크게 하락했던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2021년도에 이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S&P 500도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S&P 500이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던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쯤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콘텐츠를 좀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되게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장기 우상향한다고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2022년도에 물론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고 그때 시장을 또 많은 분들께서 떠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더 매수를 많이 했다면은 지금 또 주가가 반등을 했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우상향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우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비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높이실 수가 있다.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 2022년도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왔구나, 광화문금융로가 얘기한 기회가 왔네, 사야지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때 돈이 없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으로 하는 활동,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물론 저를 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결국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야지 저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표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상향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우상향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